안녕하세요. 김태범 이연섭의 하키 시그널 김태범입니다. 오늘도 이연섭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셔널 하키리그 NHL 2021-2022 시즌 정규리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신생팀 시애틀 크라켄이 32번째 팀으로 새롭게 합류를 했었고 팀당 82경기 체제로 재개됐던 이번 시즌이었죠.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무대호를 16팀이 모두 가려졌습니다. 오늘 하키 시그널 29회는요. 정규리그 최종 정리 그리고 플레이오프 1라운드 전망해보는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여러분이 주신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볼게요. 파이널캠님, 오늘은 목요일날 업로드 됐네요. 선댓글 후 시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정규리그 종료 시점이고 또 플레이오프 들어가면서 저희가 당분간은 경기 일정에 따라서 업로드 요일이 조금 유동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청자분들 이 점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문나님 댓글 보겠습니다. 오일러스 2위는 거의 확정인 듯하고 베가스가 워싱턴 잡아서 더 안개 속으로 가는데 과연 3위 자리 누가 가져갈지가 가장 흥미롭게 되었네요. 라는 댓글입니다. 과연 퍼시픽 디비전 3위가 누가 될 것이냐 큰 관심사였는데 결국 LA 킹스 3위를 지켰죠. 파이널캠님 오셨습니다. 방금 전 킹스 승리로 프롭 7분 흥선은 넘은 것 같네요. 일요일 NOI만 잡으면 확정할 것 같네요. 레스 킹스. LA가 시카고 꺾고 3연승 거둔 날 주신 댓글이었고요. 또 24일에 파이널캠님이 퀵이 헛스윙골 허용해서 어둠의 그림자가 보였는데 다행히 극복하고 승리하면서 이제 프롭 9분 흥선 넘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녹화 땐 확정하겠죠 하셨어요. LA가 NOI전도 이기고 4연승 이어간 날 또 댓글 주셨고요. 커피타르님이 댓글 또 주셨습니다. 결국 어찌어찌 3위로 통과하네요. 베거스가 아이클 합류 이후 이상할 정도로 꼬여간 덕이 큰 것 같습니다. 시즌 시작 전 기대치나 이후에 줄줄이 끊이지 않았던 부상에다가 신예들의 예상치 못한 선전을 고려해보면 진짜 기대 이상의 선전입니다. 프롭은 5-6경기 보너스로 주어진다 생각하고 편히 보려고 해요. 네, 이런 댓글인데요. 베이거스가 댈러스전에서 슛아웃패 하면서 이제 LA가 퍼시픽 3위 확정된 날 그 직후에 주신 댓글이었고요. 파이널캠님이 답글 또 주셨네요. 신예들 경험치 먹고 1라운드만 통과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편히 보려고 하지만 막상 프롭 가면 한 경기 한 경기가 소중할 듯 해요. 나머지 2경기는 부상 없이 잘 마무리했으면 하네요 하셨습니다. 이분들 덕분에 LA 킹스가 이번 그 플레이오프에서 또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더 궁금해지고 기대가 되는데 나중에 그 LA가 몇 라운드가 됐던 간에 플레이오프 탈락한 뒤에 그때 좀 이런 소개할 수 있는 댓글이 좀 없을까봐 조금 더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LA 킹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서주영님 댓글입니다. 밴쿠버는 이제 끝났습니다. 와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자마자 귀신같이 패배하고 있네요 하셨어요. 밴쿠버가 미네소타전 재역전패 당한 날 주신 댓글이에요. 6연승까지 참 좋았는데 이후에 거의 4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죠. 플레이오프가 좀 멀어졌었던 밴쿠버 캐너스였습니다. 트윈스 일진님 댓글 또 있네요. 매슈스가 없는 속에서 공격진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봐도 될까요? 하셨어요. 토론토의 올 시즌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몇 경기를 봐도 그러했었는데 오스턴 매슈스가 빠졌다고 해서 승률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렇진 않았거든요. 네. 이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기댈 자원도 많고 만원 선수가 저는 조금 더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네. 중심 자원으로서 매슈스도 빠지면 안 된 자원이긴 하지만 또 마너가 일단 1라인에서 버텨주면서 많은 득점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자체는 올 시즌 이제 매슈스에 많이 가려지긴 하는데 마너 선수도 정말 대단한 시즌을 보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보시더라도 크게 이제 영향이 없을 게 보이는 부분은 있었죠. 물론 이제 좋지 않게 패배라는 경기들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부분에서의 차이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만큼 토론토가 좀 선수층이 두텁고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봐야 될 것 같고요. 트윈스 LG님이 토론토 관련 댓글 또 하나 주셨는데 시즌 막판에 토론토가 불안한 경기가 많아지고 약간 불안하기도 해요. 플로리다, 템파베이 둘 다 플레이오프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은 팀이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매슈스 복귀 후에 이런 경기가 나와서 하셨는데 토론토가 템파베이에게 1-8로 대패를 했었죠. 지난주에 플로리다에게도 연장패했었고 결국 템파베이하고 플레이오프 1라운드 대결을 하게 됐는데 플레이오프 들어가기 전해 주신 댓글이라서 좀 이런 좀 불안감을 안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잠시 후에 템파베이와 토론토의 1라운드 프리뷰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커피타르님 댓글 있습니다. 드디어 정규 시즌이 끝났네요. 생각해보니 이슈도 많았고 재미있었던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2, 3년으로 제대로 즐기지 못한 시간이 길어서인지 더 흥미진진하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프롭과 D1A 대표팀 경기도 기대해봅니다 하셨습니다. 응원하시는 LA 킹스가 플레이오프 진출했기 때문에 올 시즌이 더 좀 재미있게 다가오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파이널 캠님이 프로 프리뷰 기다립니다 하셨는데, 네, 우리나라 시각으로 5월 3일 화요일 저희 29회 녹화일에 플레이오프 1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그 29회 플레이오프 1라운드 프리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계속해서 또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팟빵에 댓글이 있습니다. 세디님이 오랜만에 글 주셨어요. 오래간만에 글 남기는데 우울한 소식이네요. 커넥스는 결국 올해도 플레이오프에 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약 3, 4승 정도가 모자라 일이 됐는데 3월에 디트로이트, 오타와에게 진 것이 결국 결정타가 됐네요. 아들에게 왜 이리 약한 팀을 응원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냐고 클레임도 듣는데요. 하도 많이 지다 보니 특히 초반에 하이라이트조차 진 경기는 보려고도 않네요. 과거 왕년의 웨스트코스트 익스프레스식이나 당장 세딘 트윈스의 전성기 시절, 스테니컵 파이널 7차전 패배 등의 시절도 있었는데 다 언제적 이야기인가 싶고요. 이제 저희의 시즌은 남은 2경기로 끝이고 스테니컵은 역시나 덤으로 봐봐야겠습니다. 제 남은 기대는 아시아리그 재개인데 이마저도 일본 팀들이 모두 겨우 3경기 하려고 어려운 형편들의 한국으로 오려고 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네요. 이 부분은 스테니컵 끝나고 한번 이야기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좋은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밴쿠버 캐너스의 올 시즌 운명이 결정이 되고 난 뒤에 밴쿠버 응원하시는 세디님이 오랜만에 또 댓글을 주셨습니다. 막판까지 좀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결국은 이번 시즌도 플레이오프 무산, 좀 안타깝게 됐고요. 그래도 캘거리의 대를 서터 감독이 이번 시즌에 그랬던 것처럼 브루스 부드로 감독도 다음 시즌에 이제 제대로 된 시즌, 풀 시즌에 들어가면 그때가 진짜 시즌이 될 거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방귀쟁이 뿡뿡님 역시 5월 3일부터 디비전 1A 출전한 선수들 화이팅입니다 하시면서 지난 하키 시그널 28회에 6만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나라 남자 대표팀 세계선수권 시작하는 날이라서 그 대표팀 관련한 댓글도 주셨는데 화이팅! 저희도 좋은 결과 있기를 좀 응원을 해보겠고요. 후원 감사드립니다. 저희 하키 시그널 또 제작에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댓글 소개 여기까지입니다. 플레이오프 관련 댓글들 앞으로 또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댓글, 좋아요, 구독, 후원까지 성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NHL 올 시즌 정규 시즌 모두 끝났고 플레이오프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먼저 올 시즌 정규리그 디비전별로 최종 순위 어떻게 나왔는지, 누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는지 간략하게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플레이오프 진출한 팀들은 이따가 프리뷰 때 자세히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한 팀들 시즌 정리 살펴보고 넘어가는 시간 먼저 가져볼게요. 동부 컨퍼런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최종 순위입니다. 1위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 동부 2위로 시즌을 마쳤죠. 뉴욕 레인저스와의 정규 시즌 마지막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디비전 1위 확정지었고요. 6연승으로 정규리그를 끝냈습니다. 뉴욕 레인저스가 2위인데 결국 캐롤라이나에게 정규리그 3번 맞대결 모두 패했던 게 승점 6점 차 2위로 끝난 결과였어요. 3, 4위 싸움 결국 3위 피츠버그 펭귄스가 차지했습니다.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콜럼버스 꺾고 디비전 3위 확정지었고요. 워싱턴 캐피털스가 승점 100점 3점 차이로 디비전 4위, 와일드카드 2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레인저스에게 제역전패하면서 결국은 이제 디비전 4위, 와일드카드 2위가 됐는데 알렉스 오베치킨 선수 토론토전에서 부상으로 결정한 이후로 마지막 4경기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게 결국 4위로 끝나고 말았네요. 5위는 뉴욕 아일랜더스입니다. 워싱턴과의 홈앤홈 2연전 모두 승리하면서 디비전 5위로 시즌 끝냈고요. 6위는 콜럼버스 블루제키츠, 에드먼턴과 템파베이 상대로 승리가 있었던 시즌 마지막 주였습니다. 뉴저지 데블스가 7위를 했는데 정규리그 마지막 6경기에서 4패 2OT로 부진했지만 디비전 최하위는 면했네요. 8위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입니다.
똑같이 6연패 중이던 몬트리올을 잡고 6연패는 끊었지만 이후 마지막 3경기에서 또 3연패로 결국 디비전 최하위로 시즌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동부 컨퍼런스 애틀랜틱 디비전 보겠습니다. 1위 플로리다 팬서스 결국 동부 1위 프레지던츠 트로피까지 차지했습니다. 템파베이전 지면서 13연승은 끝났지만 오타와전 승리로 프레지던츠 트로피 확정을 지었었고요. 승점 122점이었습니다. 2위는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입니다. 템파베이전 1대8 대패. 하지만 이후에 워싱턴전 역전승, 디트로이트전 이기면서 디비전 2위 됐고요. 3, 4위 결국 3위는 템파베이 라이트닝이었습니다. 토론토전, 내시빌전, 플로리다전 모두 승리하면서 좀 돋보이는 결과들이 많았는데요. 정규리그 최종전 아일랜더스전 역전승으로 디비전 3위를 확정 지었었어요. 이렇게 되면서 결국 4위는 보스턴 브루인스가 됐습니다. 4연승을 달리면서 템파베이하고 끝까지 3위 싸움을 이어갔었는데 결국 디비전 4위 와일드카드 1위로 플레이오프에 나가게 된 보스턴 브루인스입니다. 버펄로 세이버스가 5위로 시즌을 끝냈습니다. 정규 시즌 마지막 주에 시즌 첫 4연승을 했고요. 마지막 6경기 5승 1패 성적으로 한 단계 더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시즌이 끝났고요. 6위는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입니다. 마지막 5경기에서 2승 3패를 했고요. 버펄로의 분전이 있는 바람에 한 단계 내려온 6위가 됐습니다. 오타와 스노처스 7위입니다. 오타와도 정규리그 마지막 주에 4연승 포함해서 6경기 5승 1패 성적이었는데 75, 74, 73 1점 차로 5, 6, 7위가 가려졌고요. 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는 승점 55점으로 8위입니다. 6연패 중이던 필라델피아에게도 패했고 레인저스전 승리로 9연패는 끊었었고요. 최종전 플로리다전에서 10대2 대승. 코필드 선수 데뷔 첫 해트트릭에 프라이스 선수 시즌 첫 승이 있었던 경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그 전체 32위 최하위로 올 시즌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서부 컨퍼런스 센트럴 디비전 최종 순위입니다. 콜로라도 애벌랜치 119점의 승점으로 디비전 1위 서부 1위입니다. 9연승 직후에 4연패가 이어졌었는데 결국 정규리그 마지막 7경기에서 1승밖에 못 거둔 게 플로리다에게 역전당하면서 프레지던트 트로피를 놓치게 됐습니다. 2위는 미네소타 와일드입니다. 승점 113점이고요. 10경기 연속 승리가 없었던 애리조나에게 패하면서 5연승은 끝났고 10경기 만에 정규패. 이 점은 아쉬웠지만 마지막에 캘거리와 콜로라도를 모두 잡고 디비전 2위 플레이오프 1라운드 홈 어드밴티지를 가져왔어요. 3위는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입니다. 콜로라도전 패배로 17경기 만에 정규패를 기록했었는데요. 경쟁자인 미네소타도 같이 페이스를 끌어올리면서 결국 디비전 3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4위는 댈러스 스타스 와일드카드 1위 승점 98점으로 시즌 끝났습니다. 애리조나에게 3골차 역전패를 당했었는데 그래도 승점 1점은 얻으면서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이 됐었고요.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애너하임 꺾고 와일드카드 2위에서 1위로 입장이 바뀌는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승점 97점 와일드카드 2위 디비전 5위는 내슈빌 프레데터스의 차지가 됐는데요. 템파베이, 미네소타, 캘거리, 콜로라도까지 강팀들 연이어서 상대하는 정규리그 마지막 일정에서 결과가 좀 좋지 않았죠. 1승 뿐이었는데 그래도 플레이오프 진출권은 확보가 됐고요.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애리조나와의 경기였는데 4대0으로 앞서다가 4대5 역전패를 당하면서 와일드카드 2위로 밀리게 됐어요. 유세 사로스 꼴리가 부상을 입었고요. 이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 위니펙 제츠 승점 89점 4연패 후 4연승으로 시즌 끝났고요. 7위는 시카고 블랙호크스입니다. LA에게는 정규패, 베이거스에게는 슛아웃승. 이러면서 그 퍼시픽 디비전 판도에 큰 영향을 또 미치기도 했었던 시카고의 마지막 주였습니다. 8위는 애리조나 카이오츠입니다. 승점 57점. 세인트루이스전 연장패. 미네소타의 그 6연승을 또 저지하면서 11경기 만에 승리를 따내기도 했었고 댈러스전도 3골차 뒤집고 연장승. 내시빌전도 4골차 뒤집고 역전승. 같은 센트럴 디비전 그 플레이오프 진출한 팀들과의 대결에서 인상적인 그 결과들을 많이 또 냈던 마지막 주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마지막 주의 분전이 몬트리올 제치고 리그 전체 최하위는 면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서부 컨퍼런스 퍼시픽 디비전 순위입니다. 승점 111점 서부 2위가 된 캘거리 플레임스가 퍼시픽 디비전 1위입니다. 댈러스전 승리로 퍼시픽 1위 확정지었었고 정규리그 마지막 15경기 11승 2패 2OT로 나쁘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플레이오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2위는 에드먼턴 오일러스고요. 콜로라도전 승리로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됐었고요. 피츠버그전 승리로 디비전 2위도 확정지었었던 마지막 주였어요. 오일러스 역시 정규리그 마지막 16경기 13승 좋은 흐름을 유지했었습니다. 3위는 LA 킹스입니다. 시카고, 애너하임, 시애틀 이런 잡아야 될 경기들을 착실하게 잡아가면서 5연승을 했고
또 한편으로 베이거스의 그 계속되는 슛아웃패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퍼시픽 디비전 3위는 결국 LA 킹스가 됐습니다. 4위 베이거스 골든나이츠 세너제이전 4대2 앞서다가 막판에 2골 허용하고 동점 그리고 연장 가서 슛아웃패 반드시 정규승이 필요했었던 댈러스전에서도 슛아웃패 시카고전에서도 슛아웃패 결국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된 베이거스 골든나이츠고요. 마지막 7경기 2승 이 성적 결국 플레이오프에 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5위는 밴쿠버 캐너스입니다. 6연승 달리면서 플레이오프 진출 희망 이어갔지만 이후 4경기 연속 실패로 결국 플레이오프 티켓을 잡지 못했습니다. 6위 샌더제이 샤크스인데요. 베이거스전 막판 뒤집기 역전승으로 베이거스에게 치명타를 날렸던 지난주였고요. 그랬고 또 마지막 주에 순위가 한 단계 올라왔어요. 샌더제이가 최종 6위로 끝났습니다. 애너하임 덕스가 76점 1점 뒤진 7위입니다. 마지막 5경기에서 1승 4패 부진 한 단계 더 내려오게 됐습니다. 시애틀 크라켄이 8위 리그 전체 32위의 성적으로 끝났는데요. 미네소타전 역전패로 창단 첫 4연승이 좌절됐고요. 이후에 또 4연패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에 올해 첫 시즌이었는데 퍼시픽 최하위 8위, 리그 전체 32위에 해당하는 성적으로 시애틀 크라켄의 첫 시즌은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네, 각 디비전 최종 순위 최종전에서 이제 순위가 확정되는 디비전들도 여럿 있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팀 또 탈락팀들이 모두 가려졌었던 정규리그 마지막 주였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잠시 후에 플레이오프 1라운드 프리뷰 할 거고요. 그에 앞서서 올 시즌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한 팀들이 총 16팀이 있는데 이 팀들 간략하게나마 좀 시즌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좀 카테고리별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별로 좀 이제 공통적으로 묶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준비를 해봤고, 네. 그래서 뭐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올 시즌 운이 없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팀 뉴욕 아일랜더스와 베이거스 골든나이츠 올 시즌이 좀 운이 없었던 것으로 이런 좀 감상을 남겨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팀은 그냥 운이 없어서 올 시즌 플레이오프 출전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희망 자체를 보이긴 했어요. 나쁘진 않았는데 풀 전력으로 임했던 시즌 경기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시즌 도중에 너무도 많은 부상자 여파라든가 부상자들이 좀 돌아오려고 하면은 코로나가 또 들어오는 바람에 또 선수단이 대부분이 빠지게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한 두어 달 정도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전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이제 이런 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력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뉴욕 아일랜더스 같은 경우에도 이 팀의 큰 변화를 전혀 이제 변화를 하지 않죠. 이번 트레이드 마감이나 이런 부분 사실 실망스러운 시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나 베이거스 골든나이츠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다도노프를 이제 캡 때문에 트레이드 하려고 하긴 했었지만 만약에 캡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다도노프를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그런 느낌에서 결국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전력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부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 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리고 베이거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수비진에서 이제 너무도 많은 부상자들이 이제 겹치게 되고 이런 과정.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이 선수들이 복귀한 이후에 경기력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상황 자체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경기 한 경기 뭔가 이제 좀 피를 말리는 이제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의 수비진 선수들이 저는 시즌 중간부터 복귀를 하는 이런 느낌으로 별로 이제 구멍이 없이 가게 됐었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남겼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리고 레네르 선수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부상을 당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아일랜더스나 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전력에는 저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베이거스는 아이클 합류에 조금 이제 부진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아이클보다는 부상자 때문이에요. 부상자가 그렇게 많으면 팀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특히 베이거스 같은 팀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일랜더스 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시즌 그냥 운이 없었다. 이렇게 운때가 진짜 안 맞는 시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상이나 게다가 부상을 뭔가 한두 명 돌아오려고 하는데 게다가 코로나 이거는 진짜 통제 가능한 변수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에는 별 문제 없이 아일랜더스나 베이거스 같은 팀들은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시즌 들어가기 전에 뉴욕 아일랜더스, 베이거스 골든나이츠 두 팀 다 소속 디비전에서 예상하기로는 2위로 이제 놨던 팀들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두 팀이
시즌 도중에 좀 우여곡절을 겪게 되면서 플레이오프 나가지 못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아일랜더스로서는 새로운 홈구장에서 또 들어갔었던 특별한 시즌이었고 베이거스도 뭐 최근 몇 년간 계속 플레이오프 3라운드 이상을 보여줬던 그죠? 강팀인데 올 시즌은 또 이렇게 플레이오프 한 시즌 쉬어가게 됐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시즌에 거의 2달을 망쳤거든요. 네. 2달을 망쳤는데 디비전 5위, 디비전 4위 했다니까요. 이게 결코 나쁜 성적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결과가 좋게 안 나왔지만, 근데 진짜 이 2달에 별로 이제 공백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최상위권에서 놀 수 있는 성적임은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시즌 중 운이 없었던 팀 이렇게 두 팀 먼저 꼽아봤습니다. 다음으로 가시적으로 전력이 갖춰짐을 보인 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느 정도 좀 전력이 갖춰져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팀인데 콜럼버스 블루제킷과 버펄로 세이버스입니다. 글쎄요, 뭐 버펄로 같은 경우는 사실 기대 이상의 모습이지 않나. 최종 순위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예, 버펄로도 결국 이제 마지막에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상당히 디트로이트까지 이제 제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고 콜럼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올 시즌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팀이었지만 네. 6위고 물론 이제 플레이오프권이랑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뭐 6위 정도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필라델피아나 이제 뭐 뉴저지 이런 팀들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라인의 선수가 풀타임 스타로서의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올 시즌 라인의 선수가 이 거의 경기당 1포인트를 찍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드디어 콜럼버스에도 간만에 진짜 슈퍼스타 플레이어 진짜 팀을 공격을 진짜 최전선에서 이끌 만한 선수들이 나타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네. 영입한 베테랑 그리고 젊은 자원 베테랑이라면 뭐 보라체크 선수들이라든가 뭐 젊은 자원이라고 뭐 제이크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선수들도 여전히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희망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비오르크스트란드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또 더 점점 원숭미가 넘치는 이런 그 기량이 더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전반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네. 예,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적으로 올 시즌의 문제점은 골텐디 같은 부분. 사실 콜럼버스 하면은 메르질 킨스와 이 코르피살로가 지키는 이 골텐딩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올 시즌 이 두 명의 선수가 모두 부진하게 되면서 골텐딩이 무너진 부분 그리고 수비진은 아직까지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워런스키 선수가 올해 홀로서기도 성공을 했고 가브리코프 여전히 2라인에서 잘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빈 선수도 이번에 합류를 해서 그 탑6를 잘 지켜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세스 존스가 나가게 되고 뭐 사바르 이렇게 이제 예전에 1, 2라인 탑라인 선수들이 나간 공백을 100%잘 메웠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거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수비진만 조금 더 조율을 하고 예를 들면 뭐 FA에서 빅네임 수비수를 이제 뭐 한 명 정도 데려와서 이제 탑4를 강화를 한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 예,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버펄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올 시즌에 어떤 그 트레이드 기간의 움직임도 괜찮았고 전체적으로 시즌 운영이 좀 인상적이지 않았나 싶어요. 예, 뭐 간만에 진짜 버펄로가 칭찬할 만한 시즌을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제일 좋은 거는 고액 연봉 베테랑들 이 속된 말로 돈값을 못하는 이 베테랑들이 있었습니다. 네. 제프 스키너 선수랑 이제 카일 오포소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올 시즌 이 선수들이 경기력이 꽤 회복이 됐어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연봉의 100% 기대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하는 뭔가 부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점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테이지 톰슨 선수가 올 시즌 대단히 급성장을 이루게 되면서 진짜 1, 2라인 센터급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점 요 강점과 동시에 아이클 트레이드로 받아온 터크라든가 크랩스 선수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뭐 리스톨라인 트레이드, 뭐 라인하트 트레이드로 이렇게 받아온 자원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뭐 팀 전력에서의 뭐 앞으로 뭐 지금 현재가 됐든 앞으로가 됐든 이런 느낌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펼쳐줄 수 있는 자원들도 많기 때문에 예 당장 이제 순위도 꽤 5위까지 올라오는 이런 모습과 동시에 경기력 자체도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버펄로도 이제 조금만 더 선수 조율을 하면 그리고 이제 뭐 수비진은 사실 이제 달린 선수도 올 시즌 확실하게 성장을 했고 게다가 파워 선수는 아직까지는 경험이 조금 더 필요하지만 파워도 어쨌든 지금 이 로스터에 합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조금 더 성장을 하고 예, 팀이 이제 더 잘 굴러갈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버펄로도 앞으로 기대해봐도 좋은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선수들의 어떤 성장과 부활 그리고 뭐 전체적인 시즌 운영과 조율 뭐 이런 것들로 전력을 어느 정도 좀 구축했던 이번 시즌 다음 시즌 또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콜럼버스와 버펄로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될 팀들 총 4팀을 선정해 봤습니다. 디트로이트 레드윙스, 오타와 세나터스, 뉴저지 데블스, 애너하임 덕스까지 4팀인데 사실 이 4팀은 올 시즌에 그렇게 플레이오프 진출을 기대를 했던 팀들은 아니었어요. 뭐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러 번 나온 바가 있는데 뭐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세대의 어떤 시작이 느껴지십니까? 예, 뭐 한 팀은 이제 플레이오프 권에도 들어가기도 했었죠. 애나임 덕스. 근데 이제 이르게 빠르게 판단을 해서 이제 올 시즌 그냥 밀고 내년부터 보자 이런 느낌으로 네. 굉장히 빠르게 판단을 했어요. 이 부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또 어쨌든 뭐 전체적인 순위에 보시듯이 6위, 7위, 6위, 7위 막 이런 느낌입니다. 6위, 7위 이런 느낌. 그러니까 하위권이죠, 사실은. 뭐 예상도 그러했었고요. 예. 시즌 전에. 예, 근데 사실 새로운 세대가 진짜 시작될 만큼 보이는 게 이게 정말 굉장히 많은 젊은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팀 중심 자원으로 자리를 잡게 됐고, 이 선수들이 결국은 팀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에서 진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네. 디트로이트도 올 시즌 이제 레이몬드, 자이더 이런 선수들이 이제 완벽하게 1년 차부터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제 공수 양면에서 이제 탑 라인 급의 선수들이 바로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뭐 사실 이 외에도 이제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에 꽤 괜찮은 젊은 선수들은 많죠. 자디나도 그렇고 벨르너도 그렇고 흐로네크, 러킨이나 그 브라나 같은 선수들도 나이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로 확실히 세대 교체는 확실히 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디트로이트 레드윙스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골디도 이제 네덜코비치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미는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었고요. 오타와 같은 경우에도 슈티슬레 그리고 이 포먼턴 을 비롯해서 뭐 샤보 선수도 나이가 아직까지도 어리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젊은 코어들이 메인이 됐고, 올 시즌 진짜 슈티틀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단계 더 도약을 했다 시즌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수비 지역에서의 그 전방 포책이라고 불리는 전방 압박을 풀어내는 이런 플레이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이 친구가 생각보다 인라인 센터를 맡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즌이었어요. 그리고 뭐 조시 노리스 같은 선수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오타와도 젊은 선수들이 확실히 이제 끌고 가는 이런 팀이 됐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뉴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기대를 충족을 못했던 휴즈 선수가 올 시즌은 진짜 대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진짜 팀의 1라인 센터, 그리고 히시어 선수도 모처럼 건강한 시즌 보이게 되면서 1, 2라인 센터가 확실히 팀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샤랑고비치부터 시작을 해서 젊은 선수들도 굉장히 많고, 그레이브스 같은 이런 영입도 좋았고, 전체적으로 해밀턴 물론 이제 전성기의 자원이지만 이런 선수들을 1라인급으로 미리 낙점을 한 부분,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KHL에서도 사실은 그 뉴저지 데블스는 넘어올 만한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그 ROC에서 활약을 했던 뭐 아르세니 그리추크라든가, 그다음에 샤키리 무하마둘린, 이런 사라바테스 뛰고 이런 선수들도 뉴저지 데블스 지명 받은 선수거든요. 그리고 네. 이 두 선수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충분히 NHL에서도 먹힐 만한 경기력을 보여줄 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유럽 탑 티어 리그에서도 진짜 조만간 넘어올 만한 젊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젊은 자원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뉴저지 데블스도 이제 큰 새로운 시대를 접어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애나임도 사실 마찬가지죠. 뭐 올해 이제 굉장히 센세이션한 활약을 일으켰던 트레버 지그레스 선수를 시작을 해서 드라이스데일, 뭐 수비진에 이런 선수들이 있고, 뭐 트로이 테일리 선수도 확실히 이제 팀의 주포 공격 옵션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뭐 이제 골텐더도 사실 이제 올 시즌 깁슨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뭐 이 루카시 도스탈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젊은 좋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버비크 GM이 빠르게 시즌을 포기를 하면서 네. 트레이드로 영입을 한 자원 중에 수비진에서 좀 부족했고 골텐딩에서 조금 부족했고, 이제 젊은 자원들이 앞으로 이제 끌고 갈 소위 말하는 그 유망주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특급 유망주들이. 근데 이걸 부분을 다 채웠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까지를 생각을 해봐도 애나임도 이미 공격진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비진에서도 그렇고, 골텐딩도 조만간 이렇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새로운 세대가 좀 기대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팀 내 젊은 선수들이 이제 주축 자원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또 여실히 보여줬던 이번 시즌이 아니었나 싶고, 이 언급됐던 네 팀 모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 새로운 세대들의 활약을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팀 코어가 젊어졌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팀 코어는 베테랑 선수인데 젊은 선수들이 올라와서 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팀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팀들은 팀 코어가 아예 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팀 1라인 센터라든가 팀 주 득점원이라든가 뭐 파워플레이 주로 활약한 선수라든지 팀 1라인 수비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젊어졌어요.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선수들이 한 1, 2년 정도 조금 더 경험을 쌓고 조금 더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진짜 무서운 팀이 될 수가 있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렇군요. 기대감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플레이오프 진출하지 못한 팀들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앞선 팀들까지는 그래도 좀 이번 시즌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뭐 긍정적인 부분을 뭐 볼 수 있는 팀들이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볼 팀들은 글쎄요 조금 좋은 점수를 주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카테고리는 리빌딩을 준비해야 하는 팀들 3팀 뽑아봤습니다. 리빌딩이 필요하다. 세너지 샤크스, 시카고 블랙호크스, 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 이렇게 3팀입니다. 일단 기대만큼 성적이 안 나왔어요. 3팀 다 올 시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사실은 뭐 세너제이는 이제 칼손도 이제 올해는 이제 건강하게 복귀를 할 것이고 뭐 전체적으로 그동안 또 세너제이도 참 부상이 많았던 팀이기는 하거든요. 물론 올 시즌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고 들어간 팀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 돌아봤을 때는 빅3 수비수 번, 칼손, 블라식으로 이제 주축으로 삼고 토대를 가지는 이 큰 그림은 전 실패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사실은 이 이유 자체는 이제 칼손은 계속 부상을 당하는 부분이 있고 블라식이 급격하게 이 기량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실패를 한 건데 어쨌든 이 큰 그림이 결국 실패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번도 그렇고 나이가 적지가 않거든요. 블라식도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빅3 선수들을 이 빅3라고 부르기도 이제 좀 애매한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좀 깨고 다른 느낌으로서의 팀 컬러의 변혁을 시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세너제이도 지금은 이제 그 리빌딩을 이제 좀 큰 폭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뭐 공격진은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수비진이라든지 뭐 골텐딩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이제 변혁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테이브스와 케인 시대를 이제는 진짜 종원을 고할 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테이브스랑 케인 선수도 최근에 들어서는 정말 파워플레이가 아니면은 사실 득점력 같은 부분이 그렇게 눈에 띄고 그런 경기를 그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5대5라든가 그런 데서는 생각보다 존재감이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의 문제점이라든가 테이브스 선수 같은 경우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선수는 사실 공격적인 기량이 한창 전성기 때도 아주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최근 몇 년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올해도 전체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좋지는 않습니다. 공격적인 스탯이. 근데 사실 뭐 테이브스가 당연히 이제 공격적인 부분이 아니라 수비적인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테이브스 선수도 연봉을 굉장히 많이 받는 고액 연봉자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거의 이제 $10,000 이상의 연봉 캡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받게 되면 공격 수비가 다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테이브스도 최근에 인터뷰에서 야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의 이런 좀 이 자신의 미래에 확신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시카고도 새로운 뭔가 그 NHL 최강팀으로 불렸었던 그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2010년대 초반 막 이럴 때 이때를 이제 완전하게 털어내고 새로운 자원들이라든가 새로운 이제 시대로서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도 뭐 트레이드를 하는 걸 보면 지금 헤이글 선수를 보내면서 굉장히 많은 리턴을 받아온다든가 그런 느낌으로 아직까지 뭐 구단 운영은 살아있구나라는 느낌을 또 최근엔 좀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좀 리빌딩을 잘 계획을 짤 수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몬트리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국 이제 뭐 폴 리빌딩 모드로 좀 접어든 느낌입니다. 물론 조금 리툴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몬트리올 전체적인 로스터를 봤을 때는 지금 계약 상황이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애매한 선수들의 장기 계약도 많고 대표적으로 갤러거 선수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 지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좀 정리를 하면서 물론 지금 그래도 좀 다행인 점은 올 시즌 굉장히 많은 지명권을 확보를 했으니까 젊은 선수들을 수급을 하는 데는 당장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래프트만 잘하면 돼요. 알아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계약 상황이 굉장히 꼬여있는 지금 몬트리올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풀기는 풀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1군 선수진의 이제 리빌딩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것도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뭐 팀 코어가 어쨌든 스즈키라든가 뭐 로마노프 그리고 코필드 뭐 이런
굉장히 괜찮은 젊은 선수들이 많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팀들보다는 쉬울 수 있는데 어쨌든 1군 계약이 지금 너무 복잡하고 계약이 장기 계약이라든가 이러면서 캡 유동성이 지금 별로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리빌딩이 필요한 팀들 세 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시카고나 몬트리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도중에 막 감독 교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팀이 재편되는 그런 움직임들을 또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뭐 감독 문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리빌딩에 걸맞는 또 새로운 감독이 팀에 들어올 것인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과연 이 세 팀 어떻게 리빌딩을 또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입니다. 변혁의 기회를 놓친 팀들 총 3팀 뽑아봤습니다. 밴쿠버 캐너스,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 시애틀 크라켄까지. 변혁의 기회, 여러 가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뭐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기회, 팀의 어떤 재평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가장 좀 안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세 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 밴쿠버가 들었냐라는 이런 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지만 저는 밴쿠버의 그 감독 교체 이후에 굉장히 잘 나갈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 팀이 지금 변혁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을 보고 리빌딩은 무조건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기적인 뭔가의 단기적인 그러한 비난이라든가 그런 걸 너무 의식을 해가지고 그 장기 플랜을 꼬아버리는 순간 리빌딩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네. 캐너스가 딱 그런 올 시즌 그런 경우였어요. 중간에 그린 감독이 정말 잘 못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리고 이제 주축 스타 자원들도 좀 부진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굉장한 많이 이제 비난이 밴쿠버 구단에 들어가게 됐었고 그 상황에서 감독을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부드로 네. 감독으로. 그리고 부드로 감독 교체한 이후 굉장히 좋은 성적을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죠.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지금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뭔가 이제 팬들의 이러한 부흥에 받아들여서 감독을 교체를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부드로 감독도 이 한계가 있는 감독이고 이 감독이 포스트 시즌에 생각보다 별로 보여준 게 없는 감독이에요. 네.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사실은 올 시즌 어떻게 보면 조금 탱킹을 하는 느낌으로 간 이후에 내년을 좀 바라봤었다면 더 다른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이게 분위기가 아무리 좋아져 봤자 맥시멈 플레이오프 막차 아니면은 결국 못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 시즌하고 나와버렸어요. 딱 그 시즌하고 똑같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적인 리빌딩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올해 캐너스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은 시즌 시작하기 전에 근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죠. 시즌 시작하기 전에 막 올리베르 에이크만 라르손 같은 자원을 받아오게 되면서 어중간하게 셀러리 캡의 유동성을 완전히 저해시켜 버렸고 왜냐면 이제 물론 이제 에크만 라르손이랑 갤런드를 받아오게 되면서 캡을 줄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선수들은 올해를 끝으로 모두 이제 캡이 만료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선수들 올 시즌 끝나게 되면은 올 시즌 끝나면 어차피 나갈 사람들이고 그걸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솔직히 나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밴쿠버 입장에서는. 그래서 확보된 캡으로 뭐 재계약을 한다든지 잡아야 될 자원들도 있어요. 재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FA 이제 좀 괜찮은 수비수 이런 느낌으로 영입을 한다든지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것도 좀 성급하게 움직이다가 캡 유동성 날아가게 됐고 올 시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크만 라르손 예전 전성기랑 여전히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경기력을 선보였거든요. 네. 그리고 갤런드는 사실 이제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지만 사실 갤런드만 바라보고 이제 이거 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고 그래서 굉장히 장기적인 이런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결국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좀 어중간하게 움직인 감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저는 결론적으로 조금 이 변혁의 기회를 놓쳤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플레이오프도 못 가고 이도저도 아닌 게 돼버렸다. 플레이오프도 못 갔잖아요. 네. 플레이오프도 못 가게 됐고 뭔가 이제 팀의 셀러리 캡을 쫙 비우면서 뭔가 새롭게 진짜 어쨌든 페테르손이랑 휴즈라든가 뎀코 같이 이제 주축 자원들이 일단 있으니까 리빌딩이나 리툴링 하기에는 굉장히 용이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밴쿠버는 요 기회를 좀 어중간하게 날리는 느낌이 됐습니다. 지금 특히 에크만 라르손의 캡을 받아온 요 느낌에서 그동안 캡 유동성이 없어서 그렇게 고생을 해서 결국 이제 캡 유동성에 이게 캡이 결국은 내년부터 뭔가 이제 풀리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거기서 또 이제 뭔가 그게 풀리려니까 또 이제 새로운 이제 장기 계약 자원
연봉값이 안 되는 장기 계약 자원을 또 이렇게 데려오는 이런 좀 성급한 선택이라든가 물론 이거는 네. 이제 전 GM이 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전 개인적으로 좀 좋지 않지 않나. 만약에 올 시즌 이제 조금 이제 참고 한번 견디면서 뭐 하위권 굉장히 최하위권이었잖아요 밴쿠버가. 그래서 굉장히 최하위권을 내려와서 올 시즌 뭐 예를 들면은 뭐 1번, 2번 로터리 들어가서 라이트를 뭐 지금 영입 그 1픽으로 뭐 지명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탑 티어 유망주 가져오고 만약에 올 시즌 지금 JT 밀러 선수가 굉장히 잘했거든요.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러면 지금 컨텐더 팀들이 JT 밀러를 한번 찔러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JT 밀러의 올 시즌의 활약을 봤을 때 굉장히 큰 가치를 또 받아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서도 이제 또 캡 확보가 되고 그런 식으로 풀릴 수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밴쿠버가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들지만 그 부분을 깼기 때문에 저는 변혁의 기회를 좀 놓친 팀으로서 밴쿠버. 그리고 그렇다고 밴쿠버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브루스 브루로 감독이 들어오고 그 성적은 좋아진 게 맞는데 예전에도 밴쿠버 캐너스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한계가 있는 유형의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공격적인 부분이라든가 일단 댐코가 무조건 버텨줘야만이 그 다음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부분. 큰 틀에서 올 시즌도 예전에 한 2020년 때 좋았던 경기력이긴 하지만 한계가 있었던 경기력을 탈피한 경기력은 아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지금 시즌 후반기에는 좀 잘 풀려서 좋은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데 또 내년 시작하면 또 똑같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내년 시작했을 때 올해 초반처럼 그런 그림이 또 나오지 않으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즌이 끝나고 다시 시작을 하는 부분에서는 또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팀 운영이 제대로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지금. 팀의 가장 뛰어난 지루 선수를 보내고도 뭐 가치를 제대로 못 받은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포지션에 들어온 팀이라고 하면은 트레이드로 내보낸 이후에 뭔가 가치를 확실하게 챙길 필요가 있는 포지션이거든요. 지금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팀의 정말 그 에이스 선수 그리고 팀의 프랜차이즈 선수를 내보낸다고 한다면은 그 자원 하나만으로 정말 거의 추후 리빌딩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만한 피스들을 받아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필라델피아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라델피아도 좀 변혁의 기회를 놓친 팀이라는 거. 그리고 결국 이제 필라델피아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뭐 나쁘지 않다고 하면 나쁘지 않을 수는 있는데 결국 뭐 새로운 뭔가 변화라든가 그런 걸 꾀하기는 너무 어려운 지금 뭐 로스터 상황이라든지 지금 현재 스쿼드 상황, 현재 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애틀은 뭐 확장 드래프트라는 굉장히 진짜 이걸 활용하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제 팀이 완벽하게 이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잡아놓고 어중간한 픽을 하고 어중간한 선수들을 데려오니까 결국 어중간한 성적이 나오게 됐고 어중간한 감독까지 성립을 하니까 더 이제 이 시너지도 못 받고 이런 느낌으로 좋지 않은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뭐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의 5년 전 시즌과는 너무도 다른 시즌이죠. 올 시즌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팀도 기회가 왔습니다만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근데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애틀이 이 확장 드래프트를 임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팀이 나올 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팀들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필라델피아는 사실 당초 예상보다 성적이 너무 안 나왔고 사실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권으로 분류를 하기도 그렇죠. 했었었는데 전 최상위권에 올해 또 상위권에 위치를 할 줄 알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적이 안 나왔고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지루 선수 보내는 과정도 너무 불만족스러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뭐 추가적인 계약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바도 있었고요. 시애틀 크라켄은 생각보다 좀 너무 약한 팀이 돼버리지 않았나. 뭔가 확장 드래프트 때부터 뭔가 큰 그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런 이런 게 가시적인 뭔가가 없어요. 그런 게 그래도 이제 그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는 지명권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한 부분 자체는 칭찬할 수가 있는데 확장 드래프트에 선수를 뽑은 것부터가 너무 애매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애매한 선수진 구성을 100% 살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감독, 그러니까 이런 팀 전반적인 스타일에 부합할 만한 팀 감독을 선임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애매한 헥스톨 감독을 선임하면서 성적이 잘 안 나오게 됐고, 내슈빌도 올 시즌 보시면 완벽하게 지금 좋은 모습 보이는 매트 듀셴 선수를 이 확장 드래프트에서 풀었었거든요. 그런 거 안 되는 것부터 타라센코도 풀었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두 선수 올 시즌 리그 최고 에이스가 됐습니다. 팀 에이스죠 지금. 포르스베리와 함께
이 디시엔 선수는 폴스베리와 함께 내슈빌의 거의 뭐 에이스 같은 느낌. 타라센코 선수는 올 시즌 완벽하게 전성기의 기량을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라인에 굉장히 큰 경쟁력이 됐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을 뽑을 수가 있었어요. 확장 드래프트에서 보유를 안 했거든요, 팀들이. 네.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큰 시애틀 크라켄의 창단 첫 시즌이었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하지 못한 팀들 카테고리별로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쉬움은 뒤로 하고 이 팀들 일단 다음 시즌 준비해준 박차를 가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계 시그널 29회, 그럼 이번에는 플레이오프 진출 팀들 플레이오프 1라운드 프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탠리컵을 올해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16팀의 플레이오프 무대가 막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녹화 들어오기 직전에 플레이오프 1라운드 이제 첫 4경기 결과를 막 보고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각 대진별로 어떤 대진표가 성사됐는지 안내도 해드리면서 이 대진별로 좀 프리뷰를 해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동부 컨퍼런스부터 출발해 보죠. 먼저 애틀랜틱 디비전 1위, 동부 1위 플로리다 팬서스 대 와일드카드 2위로 올라온 워싱턴 캐피털스의 대결입니다. 플로리다가 막판에 13연승까지 포함해서 결국 프레지던트 트로피를 차지한 팀이고요. 그런데 조금 자세하게 보면 13연승의 과정에서 한 10승이 플레이오프 밖에 있는, 진출권 밖에 있는 팀들 간의 승리였다는 점이 좀 발견이 됐고, 13연승 후에는 템파베이, 보스턴에게 좀 연달아 패하는 모습도 좀 있었어요. 제가 좀 기록을 찾아보니까 2009년 이후로 최근 13년 동안에 프레지던트 트로피를 차지한 팀이 스탠리컵까지 차지한 경우는 2013년 시카고가 유일하더라고요. 네, 2013년 시카고 블랙호크스가 한 번이었고 네. 그조차 단축 시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정규 시즌 1위 팀이 플레이오프 1위 우승으로 가지 않는다. 그렇죠. 라는 사례는 무수히 지금 나와 있거든요. 과연 플로리다의 이번 시즌 결과가 또 어떨지 그런 부분에서 좀 주목이 되고요.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알렉스 오베치킨 선수 부상으로 빠지면서 조금 막판에 고전을 했는데 이 플레이오프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양 팀의 올 시즌 전적을 보면 3번 맞대결을 했는데 플로리다가 5대4 연장승, 5대4 정규승 2승을 했고요. 워싱턴은 4대3 정규승이 있었습니다. 플로리다가 연장승 한번 포함이 됐고 조금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자, 이 두 팀 글쎄 어느 정도 좀 전력 차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조금 우세하긴 했지만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뭐 연장 승부 그리고 한 골 차이 승부들이기 때문에 두 팀이 생각보다는 워싱턴이 전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승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잘 싸울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마련이 된 시리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두 팀의 저는 굉장히 시리즈의 중심이 되는 관건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골텐더입니다. 둘 다 사실 골텐더들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죠. 사실 이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도 보브롭스키가 올 시즌 예년보다는 잘한 건데 이것도 사실은 예전 콜럼버스 때 정말 이제 그 팀 플레이오프 때 중심으로 활약해서 정말 좋은 모습 보이고 이럴 때 경기력과는 아직까지도 거리가 멉니다. 네. 나이트도 아직까지 조금 더 경험이 필요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워싱턴은 뭐 두말할 필요 없는 삼소노퍼 바네체크는 정말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애매한 느낌의 골텐더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골텐더들이 어느 쪽에서 먼저 구멍이 터지게 되느냐가 굉장히 큰 승부의 줄기를 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플로리다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은 플로리다가 그래도 보브롭스키 선수가 바네체크나 삼소노프 선수보다는 훨씬 더 믿음직한 자원임에도 에는 분명하고 그리고 올 시즌 성적도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종국에는 결국은 플로리다가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뭐 포지션을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1996년 스탠리컵 파이널 시리즈 이후에 이제 플레이오프 승리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경험이 좀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요? 보브롭스키 선수는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다른 골리들보다 좀 경험이 있다는 부분, 그렇죠. 그 부분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싱턴은 사실 알렉스 오베치킨 선수가 지금 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플레이오프 1라운드 제대로 뛸 수 있을지가 좀 주목되는데 사실 워싱턴이 이겼던 그 한 경기 오베치킨 선수 해트트릭했던 그 경기였거든요. 네. 그 정도로 중요한 선수인데 이 부분도 좀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복귀를 한다고는 합니다. 이제 에크벨레드 선수도 그렇고 부상자 이제 주축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플로리다 에크벨레드 그리고 워싱턴 오베치킨 둘 다 이제 복귀를 한다고 해요. 1차전에 복귀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은 오베치킨 같은 경우는 너무 최근에 당한 부상이기 때문에 몸 상태가 얼마나 올라왔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 상태가 진짜 100%인지 뭐 80%인지 이게 아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베치킨은 정말 심각한 부상을 달고도 뛰는 선수거든요. 예전에 월드 챔피언십에서도 그 무릎 접촉 이후에 굉장히 큰 무릎 부상을 당했는데 뭐 결국 막 후반에 막 한 두 개 결정하더니 또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부상이었고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진짜 어깨 부상이 꽤 심각을 하더라도 아마 뛰긴 뛸 겁니다. 근데 몸 상태가 결국 100%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제 플로리다를 또 위협을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에크블레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플로리다이 워낙 또 오래 또 지금 자리를 비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굉장히 괜찮은 상황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부상자 이런 복귀 상황에서도 플로리다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정규 시즌 세 번의 맞대결 접전을 펼쳤던 두 팀의 시리즈 결과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애틀랜틱 2위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 대 애틀랜틱 3위 템파베이 라이트닝이 만납니다. 양 팀이 플레이오프에서는 사상 첫 대결이에요. 자, 토론토는 글쎄요, 이게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템파베이를 만나게 됐다는 게 사실 보스턴 상대로는 올 시즌 3전 3정규 승으로 굉장히 강했었는데 확실히 이제 보스턴 말고 템파베이를 만나게 됐다는 건 까다로운 상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토론토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플레이오프 첫 시리즈를 통과하는 게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2004년 이후에 총 8번의 플레이오프 시리즈를 지금 모두 패배하고 있는 토론토인데요. 5년 연속 지금 플레이오프 첫 번째 라운드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템파베이를 넘을 수 있을 것인지 주목이 되고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는 정규리그 마지막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3년 연속 스테니컵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팀이고 뭐 현재 부상자도 딱히 없다는 점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이 두 팀이 올 시즌 4번 맞대결은 2승 2패. 토론토가 연장승이 한 번 있었고요. 뭐 비슷했습니다. 서로 뭐 대승 대패도 주고받았었고 방금 전에 오늘 플레이오프 1차전 1라운드 1차전 끝났는데 5대0으로 토론토가 승리를 거뒀어요. 네. 일단 한 발 앞서가고 있는 토론토의 상황에서 두 팀의 시리즈 한번 프리뷰를 해보죠. 네, 아무래도 두 팀이 워낙 그 정규 시즌에서의 모습이 좀 치열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대가 많이 되는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동부 네 시리즈 중에는 이 시리즈가 제일 흥미롭게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스타 선수들도 많고 그리고 뭐 토론토에 워낙 이제 그 인기도 많은 마켓이고 빅마켓인데 어떻게 보면 템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최근 거의 진짜 NHL에서 거의 제일 강한 팀 중에 한 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맞붙었다라는 부분에서도 많은 주목이 갈 수밖에 없는 경기인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토론토는 이제 캠벨이랑 쉘그랜인데 캠벨 선수가 지금 올 시즌 첫 경기 나오게 됐고 뭐 당분간 계속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제 캠벨이 좀 공략을 당하기 시작하는 부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시리즈는 자연스럽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쪽 이제 바실렙스키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사실 골텐더 간의 직접 비교에서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전체적으로 사실 뭐 스타 플레이어들의 활약 이런 부분이라든지 재밌는 부분은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템파 같은 경우에는 뭐 헤드만 선수가 어쨌든 이 상대방의 매슈스 그리고 그 매슈스와 마너 이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위협적인 이 조합을 막아야 되는 중요 자원 중에 한 명인데 체르나크와 맥도너 이제 매치업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게 될지 이제 체르나크랑 맥도너 조합이 아무래도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메슈스 라인을 상대로. 근데 여기서 이제 얼마나 템파가 재미를 보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고 오늘 경기는 굉장히 원사이드하게 토론토가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경기는 제가 지켜봤을 때는 템파베이가 좀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뭔가 굉장히 경기에 그렇게 썩 뭐랄까요? 100% 집중이라든가 그리고 뭔가 좀 몸도 무거워 보이고 전반적으로 움직임도 좀 둔해 보이고 전체적으로 이런 뭔가 예전에 템파 같지 않은 느낌의 경기가 굉장히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시리즈가 이런 느낌으로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템파도 오늘 경기 한 3피러드 정도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정신을 차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마 이런 느낌으로 경기를 올라오고 집중력이 한번 올라왔을 때 이제 토론토가 어떻게 한번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놓는지 이걸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승리를 한 부분은 이제 토론토가 아주 긍정적이고 오늘 경기는 상당히 경기력이 괜찮았거든요. 오늘 전체적으로. 뭐 매슈스 만원 3포인트씩 해줬고 해줘야 될 센스 해줬고 보니까 마이클 번팅이 복귀할 줄 알았는데 원드레이 카제가 복귀했더라고요. 오늘 이제 카시에 선수가 복귀를 했는데 카시 선수는 뭐
이 뭐 이제 번팅 선수가 이제 얼마나 나갈지는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근데 어쨌든 수비진에도 어떻게 보면 저스틴 홀 선수가 빠지게 되면서 안정감적인 측면이 조금 더 좋아지는 오늘 경기가 나왔거든요. 오늘 사실은 경기 시작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5분 메이저 페널티부터 시작을 해서 7분 동안 파워플레이 내줬는데 거기서 토론토가 템파베이가 슛을 하나도 거의 못하는 한 개, 두 개 정도 수준에서 그치는 느낌으로 완벽하게 틀어막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오늘 경기 같은 경우 물론 이제 그 템파가 파워플레이를 이끌어가는 부분에서 너무 패스를 많이 한다든가, 그다음에 그 한 번에 이제 들어오는 그런 압박을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경기가 제대로 안 풀리는 그런 장면이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부분을 감안해도 오늘 템파의 경기력은 굉장히 낙제점급이었습니다. 이렇게 경기하면 져야 됩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정도로 경기력이 좋지 못했고, 토론토는 반면에 오늘 경기 정말 최근에 봤었던 경기들 중에서도 거의 제일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담을 못하겠어요. 거기까지 장담을 못하겠는데, 예. 어쨌든 템파도 이대로만 당하고 있지는 않을 거고, 토론토는 지금의 흐름을 뭐 계속 이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겠죠. 네. 토론토의 저스틴 홀 선수 내면 안 된다고 연습 기자님이 누누이 말씀을 해오고 계신데 오늘 안 나오고 아주 좋은 안 내니까 결과. 바로 무실점입니다. 네. 네. 뭐 다음 경기 또 라인업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대진 보겠습니다. 캐롤라이나 하리케인스 메트로폴리탄 1위, 동부 2위의 자격으로 플레이오프에 올랐고요. 와일드카드 1위로 올라온 보스턴 브루인스입니다. 이 두 팀은 최근 4년 동안 보니까 세 번째 지금 플레이오프에서 만나고 있어요. 자, 캐롤라이나가 그 프레데리크 안데르센 주전골리 부상 변수에도 불구하고 뭐 란타 선수도 좀 부상으로 빠지는 일이 있었는데 뭐 그러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뭐 레인저스전 승리 포함해서 마지막에 6연승으로 디비전 1위를 차지하면서 정규리그를 끝낸 상황이고요. 보스턴은 이제 템파베이한테 밀리면서 결국 디비전 4위가 됐는데 뭐 와일드카드로 플레이오프에 나오긴 하지만 이현수 기자님이 이번 플레이오프 다크호스로 보스턴을 꼽고 계세요. 예, 보스턴입니다.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두 팀의 올 시즌 상대 전적을 보면 3번 맞붙었는데 3대0, 7대1, 6대0. 세 경기 모두 캐롤라이나의 좀 압승이었어요. 자, 오늘 방금 전에 1차전 이 두 팀 끝났습니다. 1차전 스코어 5대1로 역시 캐롤라이나가 4골차 승리를 가져가는 결과였습니다. 글쎄요. 보스턴이 캐롤라이나 상대로 좀 뭔가 상성이 안 맞는 건지 계속 좀 어려운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까지요. 예. 근데 다크호스긴 한데 상대를 좀 잘못 만났습니다. 결국 이제 4위로 끝나게 되면 와일드카드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좀 캐롤라이나를 만나게 된 측면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고, 근데 사실 오늘 경기를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굉장히 몰아치는 과정에서 란타 선수가 한두 개 정도 뚫렸으면 굉장히 다른 양상이 펼쳐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결국 란타 선수가 오늘 복귀를 했고, 거의 완벽한 퍼포먼스 보여주게 되면서 오늘 캐롤라이나 승리의 1등 공신은 저는 개인적으로 란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프레데릭 안데르센 꼴리가 정규리그 3번의 맞대결에서 너무 잘했던 게 뭐 캐롤라이나 뭐 대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안데르센이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 란타가 버틸 수 있을까 했는데 일단 그렇죠. 1차전은 괜찮았다. 예,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예전 진짜 그 스탠리컵 결승전에 비닝턴이 생각날 정도로 그 정도로 오늘 란타의 경기력은 좋았고요. 네. 근데 그래서 오늘 경기는 결국은 또 이제 또 차이가 벌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사실은 이 지금은 파스트르냐크랑 이 린돌름이 라인업에 복귀를 했고, 올마르크 오늘 출전을 하는 부분에서 그동안 부상자도 이제 복귀를 해서 진짜 완벽한 보스턴 브루인스로서의 경기를 이번에 펼치게 됐는데 여기서 졌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 그게 이제 조금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뭐 오늘 경기 초반에서 보여준 모습이 만약에 결과까지만 좀 이어질 수가 있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보스턴은 충분히 뭐 좀 물고 늘어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결국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어쨌든 이 캐롤라이나는 오늘 좀 위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란타가 복귀를 하게 되면서 그래도 골텐딩에서 물론 이제 코체트코프가 있긴 하지만 코체트코프가 사실은 KHL에서도 아주 그렇게 눈에 두각을 나타내고, 물론 코체트코프가 옛날에 KHL에 있을 때 막 스카 선수 주전 골리들 막 부상당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막 나와가지고 잘한 적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팀의 위기 상황에서 뭔가 나와가지고 잘했던 적이 있긴 한데, 네. 또 NHL은 또 다른 영역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사실 첫 경기부터 코체트코프를 낸다라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 상황이긴 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란타가 돌아왔고 제 경기력이 발휘가 됐기 때문에 뭐 캐롤라이나는 이 뭐 베테랑죠, 뭐 이제 트로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이득을 많이 보게 되면서 경기를 잡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결론적으로 조금 더 좀 유리하게끔 보스턴을 제가 좀 다크호스로 뽑긴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마지막에
순위를 좀 바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렇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조금 어렵게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1차전까지 올 시즌 4번 맞대결 다 지금 대패인데 그렇죠. 캐시디 감독이 뭔가 묘수를 찾아내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좀 시급해 보입니다. 만약에 오늘 경기를 만약에 이겼다라고 한다면은 왜냐하면은 보스턴이 지금 파스트니아크랑 그 린드올름이 있는 보스턴과 없는 보스턴은 완전히 다른 팀이거든요. 예. 근데 있는 지금 보스턴인데 그걸 또 졌다라는 건 또 이게 또 이 다가오는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선수들도 야 그때는 없었으니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있는데 졌거든요. 있는데 저쪽은 안데르센도 없는데. 그렇죠. 예. 이런 느낌에서 아무래도 좀 시리즈 흐름상 이런 좀 그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영향이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려운 그림으로 보스턴이 갈 가능성이 생겨버렸어요. 첫 경기를 치게 되면서. 네. 2차전 이후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진 보겠습니다. 메트로폴리탄 2위 뉴욕 레인저스 대 메트로폴리탄 3위 피츠버그 penguins가 만납니다. 뉴욕 레인저스는 결국 정규리그에서 캐롤라이나와의 맞대결 3번 다 진 게 디비전 1위를 내주게 됐는데 부상을 입었었던 아르테미 파나린 선수는 출장 가능하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피츠버그 펭귄스는 16년 연속 플레이오프에 올랐습니다. 북미 프로스포츠 역사상 지금 최장기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 기록 진행되고 있어요. 올 시즌 리그 최고의 골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이고리 셰스토르킨 골리를 과연 뚫어낼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사실 정규리그 4번의 맞대결에서도 그대로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일단 좀 과제로 보이는데 반면에 지금 피츠버그는 주전 골린 트리스탄 자리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자, 올 시즌 4번의 맞대결 1차전은 1대0으로 피츠버그가 승리를 했는데 두 번째 경기 이후로는 5대1, 3대2, 3대0 뉴욕 레인저스가 모두 정규승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3승 1패 우세 뉴욕 레인저스인데 사실 레인저스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상대가 누가 될 것인가 여러 후보들이 있었어요. 막 끝까지. 그렇죠. 만약에 디비전 1위가 됐다면 보스턴이나 템파베이가 될 수 있었고 디비전 2위일 때는 피츠버그냐 워싱턴이 될 수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후보가 있는데 결국은 피츠버그를 만나게 됐어요. 이게 잘 된 건가? 잘 된 겁니다. 잘 된 건가? 레인저스 입장에서. 잘 된 건가요?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규 시즌이랑 거의 똑같은 느낌으로 경기들이 펼쳐지게 되면서 레인저스가 시리즈를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내 시리즈 전체적으로 그림은 똑같았어요. 셰스토르킨을 뚫기 위해서 계속 두들기는데 안 뚫립니다. 네 경기 모두 그랬어요. 네 경기에 4골밖에 못 넣었어요. 첫 경기도 1대0이었거든요. 그 어떻게 이제 좀 잘 풀려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 자체는 4경기나 이렇게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포스트시즌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 크로즈비 말킨 선수 여전히 좋은 기량을 보여주기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진짜 이 두 선수가 이 두 선수 진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진짜 다 끌고 가고 진짜 득점이 진짜 얘네들이 다 넣어야 되고 이런 느낌으로는 이제는 될 수가 없는 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다른 이제 자원들이 또 올라오고 이런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3, 4라인 수준에서 그런 이제 공격 지원이 나올 수 있을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의문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자리 선수도 언제 복귀가 될 수 있을지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고 사실 자리가 있어도 저는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가 않거든요. 예. 당연히 불리하죠. 왜냐하면 셰스토르킨의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0년 이제 그 평균을 냈을 때 거의 한 3손가락에 들만한 수준의 성적입니다. 올 시즌 셰스토르킨 선수의 성적이. 네. 최근 NHL 40년 정도의 기록에. 그 정도의 뛰어난 성적을 보였기 때문에 자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굉장히 잘했거든요. 정규 시즌에. 그래도 안 돼요. 근데 자리 선수는 항상 이제 플레이오프라든가 이런 이제 큰 무대라든지 큰 실수라든지 그리고 정규 시즌에도 많이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포지셔닝이 좀 애매하다라든가 전체적으로 경기력에서 좀 빈틈이 많은 유형의 골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있어도 어려운데 자리도 없다. 드스미스로 이게 버틸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도 있고 그리고 드스미스로 버티기에는 올 시즌 레인저스에는 파나린도 있죠. 통산 처음으로 50골 이상을 기록했던 크라이더 같은 선수들도 있죠. 지바네자드도 있죠. 그 다음에 합류한 이후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는 버트로나라든가 코비라든지 정말 전반적으로 터질 자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도 좀 피츠버그가 이번 1라운드 상대가 좀 잘못 만난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네. 자, 레인저스와 피츠버그의 시리즈도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 이 정규리그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좀 레인저스의 우세를 점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또 열어봐야 알겠죠? 네, 두 팀의 대결도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부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1라운드 대진 살펴봅니다. 먼저 센트럴 디비전 1위, 서부 컨퍼런스 1위의 콜로라도 애벌렌치고요. 여기에 맞서는 팀은 와일드카드 2위로 올라온 내슈빌 프레데터스입니다.
콜로라도가 마지막 그 7경기에서 1승에 그치면서 프레지던트 트로피를 놓치고 일단 플레이오프에 올라가게 됐는데 참 올 시즌 정규리그 내내 최강팀이었는데 딱 플레이오프 들어가는 시점에서 좀 가라앉았다는 부분.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좀 느껴지고요. 내시빌은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애리조나에게 4대0으로 앞서다가 역전패를 하면서 이제 와일드카드 1위에서 2위가 되면서 콜로라도를 만나게 됐잖아요. 사실 애리조나전에서 승점 1점만 땄었어도 와일드카드 1위가 돼서 캘거리를 만나게 되는 거였는데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올 시즌 상대 전적을 보면 1차전 6대2로 콜로라도가 이겼고 2차전 5대2 내슈빌 승리, 3차전 4차전은 5대4 내슈빌의 연장승 슛아웃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전적에서 내슈빌이 콜로라도보다 앞섰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주목되는 게 뭐냐면 사실 콜로라도가 정규리그 돌이켜봤을 때 12월 한 6일부터 1월 31일까지 22경기에서 20승을 올린 기간이 있었거든요. 진짜 콜로라도가 최고조의 페이스를 올렸을 그 당시에도 내슈빌에게만 2번을 졌었던 콜로라도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드는 의심이 이 내슈빌이 마지막 애리조나전을 일부러 진 게 아닌가. 내준 게 아닌가. 네. 지금 저쪽에 다른 경기 보니까 댈러스가 NY 이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기에서 지면 콜로라도를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개인적인 그냥 그런 의심도 들더라고요. 뭐 사실 아닐 수 있는데. 뭐 고를 수 있는 입장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캘거리보다는 좀 콜로라도가 수월하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네. 근데 상대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내슈빌이 캘거리를 상대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 경기력이. 네. 그래서 뭐 어디를 상대해도 뭐 비슷하긴 했는데 뭐 어쨌든 이 좀 기분이 조금 다를 뿐이지 이 막판에 결국 이제 이 역전패를 해서 좀 기분이 좀 안 좋게 끝났을 뿐이지 마음은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별로 이제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사로스가 있었다면은 조금 더 이제 저는 이 내슈빌이 근소하게 우세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왜냐하면 내슈빌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피지컬한 그 플레이를 많이 가져가는 유형의 팀이고 근데 조금은 사실은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 그리고 이제 좀 마무리 능력 이런 능력의 팀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스피드나 마무리 능력이 좋은 팀들이 뭐 어떤 스포츠를 불문하고 피지컬로 밀어붙이고 수비적으로 이제 계속 들이받고 이런 팀들한테 약한 경우가 있어요. 갉아먹히다가 지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네. 당장 그거 2년 전에도 봤잖아요. 댈러스한테. 예, 물론 이제 팀 컬러는 댈러스와 이제 그 내슈빌은 조금 다른 유형이긴 합니다만 큰 폭으로 봤을 때는 피지컬한 플레이 갉아먹고 체킹 게임 하고 부지런하게 그냥 계속 밀어붙이고 이런 느낌은 비슷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런 팀은 한테 콜로라도가 약한 거예요. 예,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사로스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지금 출전이 당분간 불투명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우선 1, 2차전은 결장이 예고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콜로라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네. 어쨌든 리티우보다는 이제 당연히 리티우가 훨씬 낫기 때문에 상대하기에는 물론 이제 아주 쉽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참 이 뭐 시즌 마지막 붙었던 경기에서도 사실 뭐 이런 그림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사실 이 뭔가 이 콜로라도가 쭉 치고 나가야 될 타이밍에 뭔가 치고 나가지 못하고 이제 슬슬 따라잡히면서 결국 이제 게임 이상해지고 뭐 결국 이제 역전패까지 이어지고 이런 느낌의 경기가 계속 내슈빌만 만나면 펼쳐지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애리조나와의 최종전 바로 직전 경기가 또 내슈빌이 그죠? 캘거리랑 콜로라도와의 연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앞 경기에 콜로라도 캘거리랑 둘 다 해보니까 콜로라도가 조금 낫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든 게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죠, 사실은. 그건 이제 라크룸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건 뭐 모르는 일입니다만. 확정은 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거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4대0 콜로라도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규리그 전적에서 밀렸는데도 4대0 콜로라도 우세 좀 4대0, 4대1 이렇게 우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거의 이제 뭐 의심을 하지 않는 수준인 거죠. 콜로라도의 승리에. 근데 저는 생각보다 이 시리즈 굉장히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콜로라도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턴오버 프로의 유형의 선수라든가 그리고 수비 지역에서 이제 좀 못 믿어온 활약을 보이는 선수들이 여러 라인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 내슈빌은 역사상 처음으로 40골 이상 득점한 선수가 2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찌를 힘이 확실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페셜 팀에서 이제 콜로라도가 페널티 킬링이나 이런 데서 강점이 있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번 이제 흐름을 확 잡아가지고 막 진짜 한 피리어드 3골씩 넣어가지고 그냥 전의를 상실케 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경기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뭔가 골이 제대로 터지지 않고 뭔가 내 수비를 버티는 느낌으로 되게 되는데 이쪽은 페널티를 하고 파워플레이 상황을 주게 되고 뭔가 끌려가는 그림이 되고 이런 느낌이 되게 되면은 콜로라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있고 저는 전체적으로 좀 팀의 흐름상으로 그래도 사로스의 부재로 인해서 콜로라도가 뭔가 이길 것 같은 느낌은 들긴 합니다만은 네. 아주 쉽게 이길 것 같지는 않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의외로 좀 지켜볼 만한 그러한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좀 재밌게 지켜볼 만한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콜로라도와 내슈빌의 시리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시죠. 서부 컨퍼런스 다음 대진 보겠습니다. 센트럴 디비전 2위 미네소타 와일드 대 센트럴 디비전 3위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의 대결입니다. 이 두 팀이 정규리그 마지막 페이스가 두 팀 다 좋았어요. 미네소타는 마지막 12경기에 9승 1패 1OT였고 세인트루이스도 마지막 18경기가 14승 2패 2OT였습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결을 펼치게 됐고요. 이 두 팀은 올 시즌 두 번 맞대결을 했는데 1월에 윈터 클래식에서 6대4로 세인트루이스가 이겼고 4월에 세인트루이스가 4대3 연장승을 했습니다. 1대3으로 뒤지다가 세인트루이스가 뒤집어서 역전승을 했던 경기였고요. 방금 전에 이 두 팀 플레이오프 1라운드 1차전 마쳤는데 4대0으로 세인트루이스 블루스가 먼저 1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다비드 페롱 선수 해트트릭 했고 4포인트, 빌레 후소 선수 37세이브 셧아웃, 4대0 세인트루이스 블루스가 먼저 기선을 잡은 상황입니다. 자, 이 두 팀도 정규리그 2, 3위 경쟁이 치열했는데 결국 이제 미네소타가 홈 어드밴티지를 잡았는데 일단 1차전 홈에서 내줬네요. 전망을 한번 해볼까요? 큰일 났습니다. 미네소타는. 이 경기 1차전을 졌으면 안 되는 경기였는데 오늘 그 라이브 코멘터리 하셨죠, 정말? 저 완패를 당했어요. 문자 그대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진짜 뭐 별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늘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약점이란 약점은 다 노출했고 이제 이버슨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플레리 선수를 기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조금 도박적인 수. 사실은 이제 최근에 텔벗이 조금 더 좋아서 텔벗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굉장히 많았는데 의외로 이제 그 경험이 많은, 어떻게 보면 실적이 많은 플레리 선수를 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제대로 먹힐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플레리 선수도 올 시즌 이제 지금 첫 경기에서의 경기력이 썩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불안 요소 같은 부분을 이제 모두 이제 들통이 났었던, 그리고 좀 공격에서 이제 끌고 가는 모습에서 카프리조프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이 라인의 피알라 선수들한테 좀 많이 공격 지역에서 의존을 하는 모습인데 그 부분을 그냥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이 마크를 타이트하게 붙으면서 틀어 막아버리니까 이 부분도 이제 제대로 답이 나오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미네소타가 사실은 1, 2라인에서의 그 득점을 끌고 갈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라는 건 이거 굉장히 큰 그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쓸데없는 페널티라든지 이러면서 여진을 줄 대로 주고 세인트루이스 파워플레이는 1, 2라인의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그 정도로 대단한 선수들이 버티는데 오늘 파워플레이 2라인에서 2골이 나왔습니다. 그걸만 보시더라도 경기 양상이 굉장히 어렵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됐고 오늘 경기가 저는 사실은 토론토 템파도 좀 완승완패로 끝나는 경기가 있었지만 이거는 사실 오늘 경기를 봤을 때 토론토가 는 당연히 잘했고 템파베이가 좀 예전보다 많이 못하는 경기였거든요. 오늘 경기가. 근데 미네소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인트루이스는 당연히 지금 문자 그대로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경기라고 보여줬는데 미네소타도 오늘 경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격을 이끌어 나가는 부분이라 물론 이제 그 요소마다 좀 부족한 점이 있기도 했고 뭐 전체적으로 근데 슈팅 수도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차이가 났었고 공격으로 일단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경기력 자체가 나오긴 나왔는데 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시리즈도 남은 경기도 이런 느낌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게 받았던 경기였거든요. 오늘 물론 이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좀 불안한 어떻게 보면 이 골텐딩 어떻게 보면 사실 올해 텔벗 플레리 뭐 네임밸류라든가 뭐 경험이라든지 측면은 굉장히 괜찮은데 올 시즌 이 두 선수의 성적을 보시면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 힘든 선수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플레이오프 때 이제 퍼포먼스가 올라오는 경기가 나오게 됐었다면은 또 모르게 됐는데 세인트루이스는 사실 후소가 올해 잘하긴 했는데 후소가 어쨌든 플레이오프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경기력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뭐 후소는 그냥 그대로 잘하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이쪽은
불안할 대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야 전체적으로 지금 세인트루이스가 좀 쉽게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시리즈의 여건이 마련이 되지 않았나. 물론 뭐 경기가 많이 남았고 첫 경기가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조율 여부에 따라서 당연히 다른 경기 양상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첫 경기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았다. 뭐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이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예, 결국 이제 미네소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포워드 뎁스라든지 선수진 뎁스도 이 세인트루이스한테 오늘 경기 좀 밀리는 그런 전체적인 그런 경기력이 나왔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든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네소타 와일드가 오늘 마르크 앙드레 플러리를 냈는데 결과적으로 안 좋게 끝났고 그렇다면 이제 캠 텔벗 선수가 2차전에 나올지 뭐 변화를 줄지 텔벗을 아마 낼 겁니다. 네. 다음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근데 또 텔벗을 낸다고 했을 때도 좋은 결과를 장담할 수도 없고요. 사실은. 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진짜 첫 경기를 무조건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아무래도 홈 관중들의 성원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 정규 시즌 상대 전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 어쨌든 좀 기선을 제압을 하는 그런 경기력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것도 홈에서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점 자체는 좀 미네소타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기 충분한 첫 경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미네소타 대 세인트루이스의 또 2차전이 이어질 테니까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대진 보겠습니다. 퍼시픽 디비전 1위 서부 컨퍼런스 2위의 캘거리 플레임스고요. 상대는 와일드카드 1위로 올라온 댈러스 스타스입니다. 지난 시즌에 플레이오프에 못 올라갔었던 두 팀의 대결, 1라운드 대결이고요. 캘거리는 시즌 중반 이후로는 뭐 거의 기복 없이 꾸준하게 좋은 페이스를 이어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글쎄 이게 아까 내시빌 때 말씀을 드렸는데 막판에 1라운드 상대가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캘거리로 바뀌었는데 올 시즌 콜로라도 상대로 댈러스가 2승 1패로 앞섰었어요. 맞습니다. 또 현재 또 가라앉아 있는 어떤 콜로라도의 어떤 상태를 고려해 본다면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콜로라도 만나도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있지 않았을까? 자신감 충분히 있죠. 예전에 또 좋은 기억도 있었고. 네. 자, 근데 이제 상대가 막 바뀌어버린 게 이게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지 저는 좀 궁금해지고요. 이 두 팀의 올 시즌 3번의 정규리그 대결을 보면 11월에 1차전 4대3 댈러스의 연장승이 있었고 2월에 4대3 캘거리의 정규승, 3피리어드 후반에만 3골 넣으면서 2골차 역전승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이었어요. 4월 22일 경기 4대2 엠티넷골 포함해서 캘거리가 4대2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뭐 3경기 다 접전이었다는 얘기인데 이 시리즈도 결과가 궁금합니다. 예, 사실 댈러스가 오히려 콜로라도를 조금 더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캘거리보다. 예,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좀 이 댈러스가 좀 상대를 좀 잘못 만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번 플레이오프. 이 바뀐 게 예, 좀 바뀌게 된 게. 물론 이제 콜로라도 쉬운 팀이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뭐 정규 시즌에서 이런 성적도 있었고 근데 사실은 댈러스 스타스와 이제 캘거리 플레임스 같은 경우는 캘거리가 모든 면에서 우세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실제로 이 캘거리에 쓰니까 우승을 점치는 전문가들도 꽤 있던데요. 굉장히 올 많습니다. 시즌에. 예, 콜로라도 어떻게 보면 다음으로. 예, 콜로라도 거의 다음급, 거의 예. 탑 클래스급으로 이번에 예, 캘거리에 우승을 점치시는 분들이 많고 일단 기본적으로 캘거리의 전력에서 그렇게 빈틈이 없어요. 공격진, 수비진, 골텐딩까지 이런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댈러스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한다면 올 시즌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이어진 그 1라인 힌트, 로버트슨, 파벨스키의 힘에 굉장히 많이 기대는 팀이잖아요. 그렇다고 캘거리의 1라인이 약하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올 시즌 캘거리의 1라인은 NHL에서 가장 강한 1라인이었습니다. 3명 모두 40골 이상을 득점한 이 말이 안 되는 1라인 있기 때문에 1라인 힘에서도 밀리지 않는데 포워드 뎁스에는 당연히 캘거리가 우세합니다. 그리고 수비진 뎁스도 마찬가지고 골텐딩까지도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경험이 좀 부족한 웨지우드라든가 신인인 오틴저, 신인급이라고 볼 수 있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경험이 부족한 오틴저라고를 만나야 되는데 이쪽은 마르크 스트림이 있단 말이에요. 확고한 넘버원이 있고 블라다르시조차 올 시즌 꽤 괜찮은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든 부분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캘거리가 댈러스보다는 앞서는 전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댈러스도 뭔가 찌를 만한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1라인은 그래도 더 세다. 이런 느낌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수비진 뎁스는 더 좋다. 그러니까 수비적인 운영은 더 잘한다. 이런 느낌으로 뭔가 이제 찌를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이러한 강점에서를 더 좋은 경기력을 캘거리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댈러스 캘거리는 그 2년 전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2년 전에 이제 댈러스가 승리를 했죠. 캘거리를 상대로. 정말 그 구리아노프 선수가 막 4골을 넣고 막 이러면서 역전을 승을 하고 이런 식으로 시리즈 승리를 가져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결과를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제
댈러스 입장에서 무조건 만들어내는 부분은 좀 그때 잘했었던 주축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긴, 벤, 라들로프 그리고 구리아노프 이런 친구들이 확실하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뭐 캘거리도 선수진 뎁스가 약하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예른 크로크 있고 올 시즌 35골로 맨저페니 같은 선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참 댈러스의 강점이 뭔가 이 캘거리에 먹혀들 수 있을 만한 경기력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하위 시드라고 해도 좋은 전망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 좀 그걸 기대하기에는 좀 팀 상성상 좀 너무 겹치는 부분도 많고 댈러스가 좀 우세에 설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리즈는 생각보다 좀 캘거리가 수월하게 풀릴 가능성도 없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리즈는 좀 캘거리의 우세를 점치고 계십니다. 캘거리 대 댈러스의 시리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대진입니다. 퍼시픽 디비전 2위 에드먼턴 오일러스 대 퍼시픽 디비전 3위 LA 킹스가 대결하게 됐습니다. 에드먼턴은 올 시즌 출발이 너무 좋았어요. 첫 21경기 16승, 정말 쾌조의 스타트를 보이다가 12월부터 좀 급격한 부진에 빠지면서 결국은 이제 제이 우드크로프트 감독으로 감독이 바뀌었는데 감독 교체 후에 38경기 26승 9패 3호티. 네. 좋은 성적을 올리면서 디비전 2위로 마쳤습니다.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 그 위니펙에게 당했던 충격의 수입, 그걸 좀 떠올려온다면 역시나 뭐 코너 맥데이비드, 레온 드라자이들이 해줘야 될 선수들이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부터 좀 드는데요. 한편 LA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마지막에 베이거스를 따돌리고 또 밴쿠버를 따돌리고 퍼시픽 디비전 3위를 차지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뭐 외람된 얘기지만 LA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면서 안제 코피타르 선수가 세계선수권 디비전 1A에 못 나오는 건 뭐 우리나라 남자 대표팀으로서는 조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 두 팀은 4번의 맞대결 12월 6일에 5대1로 LA가 승리를 거뒀고요. 이때는 이제 데이브 티핏 감독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드크로프트 감독으로 바뀐 후에 3번의 맞대결을 했는데 5대2 정규승, 4대3 슛아웃승, 4월에 3대2 정규승. 에드먼턴이 이후 3경기는 다 이겼습니다. 3승 1패. 에드먼턴이 시즌 전적 우세였고요. 방금 전 이 두 팀도 플레이오프 1라운드 1차전 막 마쳤는데 4대3으로 3피리어드 후반에 필립 다노 선수의 결승골을 넣은 LA 킹스가 4대3으로 먼저 1승을 챙긴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LA 킹스가 좀 잘해야 저희 하키 시그널 댓글창도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렇죠. LA 팬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일단 1차전 LA가 잡았습니다. 이 두 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LA 사실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코피타르와 다노가 버티는 1, 2라인 센터가 상대방의 강점을 지우면서 매치업에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굉장히 강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경기력이 딱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다노 선수 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골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시더라도 이 매치업에서 이득을 보는 부분, 그러니까 드라이자이트, 맥데이비드를 상대로도 이렇게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 몬트리올이 작년에 딱 그랬잖아요. 이런 느낌으로서의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플레이오프 때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오늘도 증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우드크로프트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성적만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드크로프트 감독 부임한 이후 시점부터 그냥 NHL 성적을 쭉 보면은 에드먼턴 리그 전체 1위였거든요. 근데 졌습니다 오늘. 깝깝한 상황이고 사실 이제 뭐가 잘한 문제였을까요? 스미스 선수가 실수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마이크 스미스라는 이 골리 기복 굉장히 심하고 이런 자원이 시즌 후반기에 경기력이 좋았고 우드크로프트체에서 경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드디어 이 믿을 만한 골텐더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믿을 만한 수준을 보여주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1차전부터 그 기대가 와장창 깨져버렸어요. 오늘도 굉장히 쉬운 실점 많이 하고 경기의 흐름이 넘어갈 만한 그런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막 슈퍼 세이브도 많이 하고 물론 이제 퀵 선수도 이제 3실점을 했기 때문에 아주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뭔가 이제 좋은 세이브로 흐름을 좀 끊는 모습을 보였던 퀵이랑은 너무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또 골텐딩 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드라이자이트랑 맥데이비드가 오늘도 이제 경기에서 뭐 골 넣고 뭐 재미를 보긴 했습니다만은 맥데이비드도 오늘 경기에서 결국 이제 슛이 아니라 그 뒤쪽으로 패스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역습으로 연결이 돼서 이제 실점을 한다든가 이런 좀 안일한 판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 뭔가 플레이오프 하기는 여전히 이 맥데이비드의 스타일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케이스가 많았어요. 그런 부분에서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에드먼턴이 좀 생각보다 쉽게
시리즈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LA 경기력이 이전에 그 몬트리올이 예전에 뭐 토론토와의 경기에서 진짜 그때도 이제 다노 선수가 매슈스 선수랑 매치업이 굉장히 깔끔하게 이루어지면서 재미를 봤던 것처럼 오늘도 그런 느낌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이 LA가 좀 희망을 볼 수 있는, 게다가 이제 그 정규 시즌보다도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퀵, 이제 이런 분전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꽤 물고 늘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여건은 마련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스미스 선수가 무너지면은 일단 코스키넨이 어쨌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스키넨 쓰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코스키넨 선수가 그 우드크로프트 체제에서 경기력이 별로 좋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교체를 한다고 해서 이 확실한 해답이 될 수 있을지 요거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거고, 근데 막상 퀵 같은 경우는 퀵이 아마 지금 오늘 경기도 잘했으니까 다음 경기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꽤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경기에도 그냥 쓰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골텐딩에서의 지금 문제점이 에드먼턴은 나온 대비해서 LA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모습이라든가 1, 2라인 매치업에서 이제 매치업이 좀 꼬이는 부분이 에드먼턴이 또 나왔다라는 부분, 이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또 에드먼턴이 슬슬 먹구름이 지금 끼고 있어요. 사실 에드먼턴이 지난해에도 스윕을 당했고 상위 시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전년에는 플레이인 라운드에서 시카고한테 졌거든요.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점점 이게 그 플레이오프에 약하다는 인상이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이 드라이자이틀과 맥데이비드의 네. 사실 요 두 명이 못해서 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기는 한데 골텐더 결국 수비진 이게 문제거든요. 결국 이번에도 골텐더에서 이제 큰 구멍이 나게 되면서 패배를 했다라는 점은, 야, 이거 앞으로 아무리 열심히 골을 넣어도 너무 쉽게 실점을 해서 이 리드를 날린다든가 뭐 동점이 너무 쉽게 되고 역전이 쉽게 내주고 이런 느낌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팀 전력이 좋아도 경기는 자연스럽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LA가 지금 그런 경기를 해내고 있고 에드먼턴은 거기에 좀 답을 찾아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코스키넨이 됐든 스미스가 다시 정신을 차리든 골텐더가 안정적인 활약은 지금 필수적인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그 에드먼턴이 최근에 전력이 굉장히 좋았고 또 스미스 선수도 최근에 경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그 소위 그 전에 한번 댓글 때 나왔던 뜬금 우승?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콜로라도, 플로리다, 캘거리 이런 팀들 말고 다른 뜬금 우승 후보로 저는 뭐 레인저스나 세인트루이스, 에드먼턴도 사실 전 마음속에 좀 두고 있었는데 일이 잘 풀리면 올 시즌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맥데이비드나 드라이자이틀도 최근 한 2년간 플레이오프 부진을 겪어봤으니까 이게 3년 연속 그러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그랬는데 오늘 이 1차전 패배를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글쎄요. 이제 LA 킹스가 이렇게 상대를 하게 된다면 이번 시리즈도 생각보다 좀 재밌어지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감을 갖게 되는 대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총 8개 시리즈 오늘 프리뷰를 해봤고요. 플레이오프 1라운드 시리즈는 이제 뭐 계속 되니까 함께 지켜보시면서 경기 감상평 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반응들 또 보여주시면 함께 공유하면서 이번 플레이오프 좀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또 부탁드리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학회 시그널 29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 결과를 보고 또 다음 30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숙 기자,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